자, 오늘은 이제 글씨의 전문가이신 강병희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병희 선생님께서는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광고 디자인을 하셨고요. 정말 경력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아까 슬라이드에도 있는 것처럼 글씨 연구소를 운영하시고 여기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글씨라고 하면 사실 어떤 의미를 이렇게 전하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사실 그 글 말고 글이 갖고 있는 모양, 글씨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냥 의미만 전달하는 걸로 생각했던 글이 이제 글씨라는 쪽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강병희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제목을 참이슬, 화요, 그리고 미생 글씨를 쓴 강병인 이랬으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인제대학교에 또 감사드리고요. 김성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재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네, 저는 오늘 서울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원래 제 고향은 이제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경남 합천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한국인이라면 또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예나 또는 한글 디자인 이런 쪽에 혹 좀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이제 이 한글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글 아마 소문 다 외우시죠?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한글의 창제 원리가 어떤 게 있고 그 원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좀 알아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지루하지 않도록 좀 재밌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결국은 이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말을 쓰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곧 정발이 되죠. 그리고 이 정발을 막기 위해서 고정하는 장치로서 문자를 만들었고요. 그 문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있겠죠.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는 것은 활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것은 손글씨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예술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서예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글씨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결국은 이제 글을 글씨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글씨로 옮겨보는 것도 같이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좀 여기는 스위스, 스페인 자꾸 헷갈립니다. 숫자로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한국문화원 초대로 초대전 전시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좀 갤러리가 자체가 좀 작은 공간이기도 한데 개막식 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막 줄을 서서 들어올 정도로 공간이 물론 작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발 디딜 틈 없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포분들이 오시겠다 한 40-50명이 오시면 많이 오시겠다 했는데 한 200여 명의 현지인들 스페인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한국문화원과 저하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당장 답은 안 나왔습니다. 실례로 이제 스페인 문화원에서 전시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관객들이 온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거기에 스페인에 뭐 아주 알려진 아티스트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작년에 러시아 문화원에서도 전시를 했었는데 러시아인 한국을 배우는 학생들이 1년에 아마 1,500명 이상 늘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글에 대한 관심도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면 반드시 이제 한글 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한글을 좀 예술로 작업하는 사람이 온다. 그런 의미로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저도 놀라웠고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가까운 이제 경남 오령 여기서 가깝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조형물을 하나 세웠는데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말을 이제 저는 두 글자로 줄이니까 웃자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하신 말씀이고 이분이 또 경남 어령에서 태어났죠. 그런 의미,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제 조형물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스케치한 겁니다. 그래서 웃자에서 보시면 좀 사람이 좀 춤추는 모습도 좀 담았고요.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의 그 생가 마을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어려운 서울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사실 웃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형물을 세운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나 그 경남 오령 이병철 생가 앞을 지나면 아마 이 글씨가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뭐 여러분을 있게 해준 어머니, 부모님 그리고 아마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제게 있어서는 저는 저희 스승님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소상화를 제 작업실에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이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 스승은 이제 세종대왕은 여러분의 스승이기도 하고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또 저에게는 이제 글씨 스승이 계신데 여러분 혹시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라고 하시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 계시고요. 이분은 이제 또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 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는 이제 독립투사로서의 어떤 김구 선생님도 존경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말씀이 사실 이제 문화예술, 뭐 디자인 이런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화두인 것 같고요. 특히 또 남의 것을 모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존경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죠, 체게베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제대학교의 모토가 인으로 시작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체게바라를 왜 좋아하느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제 약자를 배려하는 그것은 이제 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이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혁명의 길로 나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가나 또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의 몸을 희생했죠. 그런 것을 좀 본받고자 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글씨 스승님들 많이 계신데 맨 처음에 글씨 스승은 뭐 자연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그 자연과 뛰놀았던 그 강이나 들, 산에 또 소먹이로 가는 제가 이제 부잣집 소를 먹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알바비를 얼마 준다 이런 개념은 없었으니까 그 소를 먹이고 저녁 한 끼를 먹는 것, 저한테 저녁 한 끼를 주는 것으로 그 알바비를 대신했는데 아무튼 그 소먹이로 가면 소는 이제 이게 초등학교 1, 2, 3학년, 뭐 4학년, 5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소는 이제 자기가 혼자서 막 소 풀을 뜯어 먹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또랑을 막아가지고 물을 막아서 수영장을 만들거나 흙을 개서 또 뭐 인형 같은 거 만들거나 또 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뛰어놀던 그런 자연과의 어떤 끊임없이 뛰놀았던 그 조우라는 말도 쓰죠. 그런 것이 제게는 큰 스승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도 글씨를 쓸 때 내가 만약에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콘크리트로 된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감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고, 이제 서예반을 만드셔가지고 서예반으로 와라. 오면 학교 그때 당시 시골이니까 양봉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꿀을 실컷 먹게 해주마. 그래서 두 말 없이 달려갔었고요. 그렇지만 아무튼 선생님은 늘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 쓰든 못 쓰든 늘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글씨가 하나의 꿈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추사 김정희,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학예일치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단순히 글씨를 쓰는 재주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만권의 책을 이 팔뚝 밑에 묻어둬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학예일치죠. 학문과 이 기예, 소위 이제 서예, 예술을 하려면 그만큼 학문이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늘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든 분이 또 이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쓰신 글씨 보면 하나만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맨 위와 이 위에가 글씨가 일로향실이에요. 일로. 그러니까 하루 하나 있는 어떤 서재 같은 얘기죠. 여러분 보시면 일자가 원래 보통 서예는 여기 가운데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추사 선생님은 이 어떤 획의 변화를 많이 주고 공간의 변화를 많이 주는데 일자도 보면 마치 대못 같죠, 그죠? 그래서 이 공간 변화도 많이 주시고 또 이게 하루 로자거든요. 여기 보시면 불화자가 비례가 안 맞아요, 사실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작품을 해석할 때 보면 이 화로의 화로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추울 때 화로를 방 안에다 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화자를 이렇게 작게 한 것은 이제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뭐 새벽 한 3, 4시 이런 걸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고요. 이 글씨는 침계라는 것인데 친구의 호를 이제 이게 30년 만에 써요. 왜 30년 만에 쓰냐 하면 이 침계라는 친구를 오랫동안 봐왔지만 이 침계, 호에 맞는 글꼴이 생각이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하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글을 내가 쓰고자 하는 글, 그리고 그게 누군지, 사람이면 사람, 대상이 누군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글씨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추사 선생님을 한번 닮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영목이라는 호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먹간게 살리라는 호를 짓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영어로는 닉네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글씨와 함께 살리라는 어떤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글씨로.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 아시죠? 이 얘기는 또 뒤에 가서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모자람.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게 뭐 누구나 다 있었지만, 공부할 때 제때 공부 못하고, 공부하고 싶어도 제때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서예 이후에는 전부 다 독학입니다. 글씨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바탕을 지금 대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뭐 큰 서예 스승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남들보다 기초가 되게 부족했어요. 그러니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조선시대 포저 조익이라는 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한다. 남이 한 번 하면. 그리고 또 서예 유성룡 선생은 먼 것은 가까운 곳이 쌓인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우리 쳐다보면 되게 막 부잣집 아니면 좋은 집안 또 좋은 대학 이렇게 나와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그만큼 충실했기 때문에 오늘의 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됐고 여러분도 항상 오늘 현재에 충실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래전에 그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었고요. 그러다가 97년도 IMF 때 이 받았던 어음들이 부도가 나면서 이제 소위 쫄딱 망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정 좋아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제일 좋아하고 뭘 하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실제로 디자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도 아니더라고요. 사업의 재주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심한 게 내가 좋아하는 건 서예구나. 그래서 이 서예를 좀 가지고 뭔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근데 이 서예는 또 수많은 서예가들이 훌륭한 서예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똑같이 내가 만약에 글씨를 가지고 뭔가 접근하면 이건 또 뻔히 뭐 이 아예 싸움이 안 되는 그런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글씨가 아니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글씨 그리고 형식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마추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말한 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 없어서 남의 사상을 빌려온다거나 아니면 독자적인 사상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한다. 아마추어들은. 네,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이제 그러니까 예술가에게도 아주 필연적인 숙명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노력해 남들과 똑같이 노력해서는 안 된다. 자기만의 어떤 형식, 그것도 정교하게 굉장히 다듬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결국 경쟁력이 될 거고 개인의 어떤 역량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것이 어떤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글씨를 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글씨를 써야 되느냐 또 질문을 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예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단점이라면 뭐냐면 서예는 이제 서예가들의 어떤 서체가 있잖아요, 그죠? 같은 뭐 예를 들면 김준수의 꽃이라면 또 아니면 또 김소월의 꽃 시가 달라도 그 서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에 똑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질문했죠. 왜 시점이 다르고 시인도 다르고 시의 내용도 다른데 왜 글씨가 똑같지? 라고 좀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글이 가진 뜻을 적극적으로 다르게 써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그 다음에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냥 전통 서예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공부했던 디자인을 또 접목해보자. 그게 바로 이제 멋글씨 또 요즘 영어로는 캘리그라피란 말을 하죠. 그것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IMF 이후에 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글씨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 벚꽃 창신에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벚꽃은 기초고 그 다음에 창신은 뭘까요? 응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서예나 좋은 글씨의 출발은 이 임서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마 그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임서의 과정은 똑같이 베끼는 겁니다. 똑같이 옛날에 아주 그 훌륭한 서예가의 글씨를 100% 똑같이 될 때까지 또 어떨 때는 뜻을 새겨가면서 그리고 안 보고도 이 글씨를 써내는 것 이것이 이제 기초 공부입니다. 서예에서 또는 좋은 글씨의 바탕인 거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창신이라는 것은 결코 요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한글을 이제 한글을 잘 쓰려면 손글씨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펜이라든지 손글씨는 뭐 잘 써야 될 이유가 없고요. 또 조형적으로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의 수단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예술로 넘어갈 때는 기초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체는 이제 한글의 첫 모습이죠. 처음에는 이제 저렇게 한자와 한글이 동시에 나타났었죠. 그리고 저기서 한자를 빼면 이게 바로 여러분 한글의 제일 첫 모습입니다. 연도는 1443년. 그래서 이 글씨는 굉장히 이제 보시면 네모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활자를 보면 꼬딕체라고 하는 거죠. 네모난 서체를 말하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한글의 첫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약간
잘 공부를 잘 안 시켜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형태는 아마 기억이 잘 안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서체를 서예화한 것을 판본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네모체인데요. 그래서 이는 이 꼬딕체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웃음꽃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웃음꽃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것을 이제 이 판본체로 쓰면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서도 조금씩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작품으로 넘어가면 좀 덩실덩실 춤추는, 아까 우자 보셨죠, 그죠? 그 우자도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웃음꽃, 꽃이 피는 모습. 아직까지 이 판본체, 꼬딕체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궁체 혹시 써보신 분 계시나요? 서예를 하고 계신 분? 학교에서 궁체를 배우신 분? 이 궁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정자와 흘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여러분 꼭 서예를 좀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마음의 정리가 잘 되고요. 그 다음 집중도 잘 되고.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15년 동안 또 먹것이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결혼하고, 10년 정도 아이를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된 그런 어떤 분이 수업에 왔어요. 그리고 이 먹것이는 그냥 막 쓰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 수업에서는 이 기본적인 이 서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수업 중간에 그만둬야 되겠다. 왜 그만두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다들 이제 근데 본인은 이 수업 때 궁체를 쓸 때 너무너무 집중을 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 원인이 여기다 둔 거죠. 근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또 발생을 했어요. 또 굉장히 힘들어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이번엔 남자예요. 남자가 수업 왔는데, 또 수업 끝나고 나서 그렇도록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고, 한 3부부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르신들도 이 서예를 하신 분들은 좀 오래 사세요. 왜냐하면 손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잘 쓰려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치매가 없어서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수 끝나고 부모님들한테 먼데 말고 가까운 서예 학원을 좀 끊어드리세요. 다니시라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 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아지세요. 삶이 아마 굉장히 풍요롭다고 하실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배우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이제 너무 넘어가 버렸는데, 이 서체 이게 정자와 흘림의 차이는 여러분 보시면 니을만 보시면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잘자의 니을하고 이 받침 니을은 좀 흘려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바탕 공부가 되고, 이것을 이제 응용하기 위해서는 또 수없이 많은 좋은 글씨들을 많이 따라 써봐야 돼요. 이건 다 조선시대 여러분 우리의 선배님들이 쓴 글씨를 제가 따라 써본 거예요. 조선시대 궁녀들이 많이 썼던 것이고요.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서체는 진흘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교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요거는 개녀서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오늘날 명조체에 가까워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답죠. 아무튼 이런 글씨 공부를 한 후에 이제 응용이죠. 이게 이제 궁체, 정자, 흘림. 그 다음에 이제 작가가 이 봄날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가로획이 점으로 바뀌고, 여기도 가로획이 점으로 바뀌었죠, 그죠? 니을이 좀 더 역동적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작품을 할 수가 있겠죠. 봄의 어떤 생동하는 기운을 여기서 붓의 어떤 갈필 이런 걸로 힘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두 분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순수 먹것이, 순수 서예로. 하나는 제가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씨를
디자인적으로 응용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글씨를 돈을 받고 써주자.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신라면의 신자 한자 기억나죠? 그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썼으면 그 당시에 한 1억, 2억은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라는 한자가 하나 있거든. 현대그룹에. 그 글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 쓰셨어요. 그 정주영 회장이 그분에게 글씨를 맡기고 뭘 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남이 현대아파트 한 채를 주셨어요. 예. 그럼 신라면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신라면 글씨는 누가 썼는지 아직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 글씨를 좀 디자인적으로 응용해보자라는 생각을 두 가지를 가지고 되고요. 하나는 이제 순수 이 기존의 서예하고 다른 글씨를 써보자. 여러분 바람이라는 글자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일단은 바람이라는 글자를 메모지쯤 여러분 A4 복사지 드렸죠. 바람은 처음부터 막 태풍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아니죠. 점점점 막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이 바람이란 뜻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바람이. 그러니까 아직 바람이, 지금 상태는 바람이 안 일어난 거죠. 그리고 좀 있으면 뭐가 돼요? 미풍이 일어나죠.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담아낼까요? 글씨에서. 그죠? 한번 일단 반듯하게 정자로 바람 한번 써보실래요? 차례대로 가야 됩니다. 한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아마 마지막에 태풍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반듯한, 아까 그 여러분 훈민정음체 아주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기본이니까, 기본.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판본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씩 미풍, 그 다음 쪽이 미풍이에요. 바람이 살짝 일어나는 거. 어떤 변화를 주면 될까요? 각도라고 하죠. 기울기의 변화를 조금 줘볼게요. 여기서. 살짝 이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죠. 여러분. 다음 글자는. 이것을 이제 기울기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조금씩 각도의 변화가 일어났죠. 네. 한번 써보세요. 따라서. 그러면 지금 바람은 약간 센 바람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센 바람을 하려면 아까 그 궁체 흘림으로 가야 돼요. 그죠? 궁체 흘림은 니얼이 좀 흘려져 있잖아요. 그죠? 네. 니얼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니얼에서 이렇게 니얼이 바뀌는 과정이 좀 더 빨리 지금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쓰면 좀 더 바람이 많이 보이죠. 여러분. 보이나요, 여러분? 부는 게? 네,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좀 막 춤추듯이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센 바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서예는 이제 이 붓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붓이라는 게 이 동물의 털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필이 있고 이게 큰 붓이 있는데 이 붓은 이제 여러분 도구들은 이 인공적으로 만든 도구들은 예쁘게는 쓸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바람처럼 이 감정이 개입이 잘 안 돼요. 충분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붓을 잘 다루면 이 아주 가는 핵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 파워 같이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세필 붓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가는 핵을 표현할 수 있는데 보시면 제가 한번 시범을 잠깐 보시면 굉장히 가늘죠. 그죠? 굉장히 가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부산 앞바다에 태풍이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이제 이때는 이제 이 목물이 좀 흘러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능해요. 세필붓으로. 그러니까 동양의 이 붓은 서양의 이 도구는 여러분의 도구는 이제 일반적으로 펜은 이게 용필, 그러니까 붓을 잡는 것, 볼펜을 잡는 법 안 배우잖아요, 그죠? 안 배워도 되죠. 그리고 서양의 이 깃털도 마찬가지예요. 붓을 잡는 법 안 가르쳐요. 근데 동양의 이 붓은 모필이잖아요, 그죠? 동물의 틀을 이용하는 건데 이 탄력을 이용하고 붓을 눕히고 세우고 할 때 이 탄력을 이용하는 건데 동양의 서예는 이 붓 잡는 법부터 가르쳐요. 그게 이 서양과 또 일반적인 손글씨와 서예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도구는 잘 이용하면 배우기는 좀 힘들어도 잘 배우면 그만큼 이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뜻과 소리를 이제 보이게 하자. 뜻을 보이게 하고 소리를 들리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순수 한글 서예 분야를 좀 써오고 있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 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부터 만나서 춤출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고 이 춤자도 전형적으로 한글이 되게 한자 춤모자보다 저는 더 아름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춤추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리고 부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서예, 이지만 꽃이란 글자는 정말 꽃이 피어나는 모습처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한글이 다소곳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한글만 한자는 막 행서, 초서 다 해도 되고 한글은 왜 맨날 다소곳 해야 되느냐 그런 반발심의 이 글씨를 좀 써본 것이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인왕제색도입니다. 제 작업실이 여러분 서울 오시면 서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다음에 오시면 제 작업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인왕 있는데요. 혹시 서울에 오시면 서촌이라는 요즘 좀 약간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데인데 오실 때가 있으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바로 쫓아나갈게요. 주소는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인왕산은 이게 바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아침 보는 산이라 이 산을 바위로 표현을 좀 해봤고요. 여러분 개 있죠? 개. 자, 지금 개자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것도 숙제를 좀 내겠습니다. 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자를 지금 여러분 이제 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역, 애죠, 그죠? 개가 기역하고 이 개의 모습을 좀 한글로 표현하는 건데요. 사실은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상상력이 필요하고 먼저 기역을 한번 먼저 쓰시고요. 자, 써보셨죠? 그 다음에 이 개자는 여러분 지금 옆에 친구들한테 개 모양이 나오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직 안 나왔죠? 아직은 안 나왔죠. 이 개 말고 이거. 자, 그 개 모양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한 마리부터 할까요? 네. 자, 기역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모음에 이 할 때 가로획을 길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써보십시오. 기역을 약간 입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모음 세로획을 두 개를 좀 벌려놓고 그리고 가로획을 길게 써야 돼요. 가로획을. 모음의 가로획을 더 길게. 그렇죠. 맞아요. 이거 맞죠. 이거 나왔죠. 네, 여기도 가로획을 더 길게 쭉 더 가도 돼. 더 가도 돼. 네. 그럼 좀 개 모양이 나오죠. 네. 자, 가로획을 좀 길게 하면 거기다 앞에 이빨도 넣어주시고. 근데 세로획을 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가 안 되겠죠. 기린이 돼버릴 겁니다. 세로획을 길게 하면. 네. 그리고 이번에 때로 보여드릴게요. 네.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세월호 이 사건 이후에 잊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서 제가 2주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실. 네. 여러분도 마음이 아플 텐데요. 우리가 또 감시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컨셉, 이 작품은 개를 풀어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중섭의 항소입니다. 그래서 이 항소를 보면서 저는 한글 항소를 써보고 싶었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글 항소? 뿔이 있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네. 여기서 히읗이 없었다면 성립이 안 됩니다. 이 가로획 히읗이 있어가지고 초성 히읗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항소의 일생입니다. 마지막은 속불이 뒤집어졌어요. 좀 늙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요 정도 여기 20대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저는 한 요 정도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글자 뭐 종교 관계없이 이건 종교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예수를 글씨를 한번 써보실래요? 예수 글자 형태가 예수는 종성이 없죠. 그리고 가만히 써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는 세로획이 몇 개예요 지금? 세로획이 3개죠, 그죠? 3개.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 고민했었는데 다행히 종성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어요. 네. 여기에 만약에 우리 여기서 순자 뭐 이형이 있었다거나 받침이 있었다면 이건 성립이 또 안 되겠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독립열사의 말씀을 옮긴 씨앗이고요. 이 씨앗은 이제 우리가 이건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좋은 인재들을 키워야 되니까 이 큰 산으로 좀 쌍씨앗을 큰 산으로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씨앗을 바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 여러분들의 아버지, 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글씨를 썼었고요. 여러분 혹시 이윤재 선생님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김해 출신의 우리말 독립운동가이십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분은 이제 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셔가지고 모진 고문 끝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김해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해가 최근에 그 김해 한글박물관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었고요. 이것은 윤동주의 시를 글씨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 해는 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동그라미가 한글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죠? 한자에는 동그라미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한자에는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늘, 땅, 사람으로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로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네. 우리 한글 자음 중에 히읗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조형적으로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100여 개의 히읗을 다 다르게 만들어서 하나의 패턴으로도 만들고 이것을 이제 가방으로도 만들고 다른 어떤 그 작품과 콜라보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글의 어떤 새로운 꼴을 좀 찾아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이제 이 똥 하면 식사하셨죠? 식사하셨으니까 똥 한번 해보시면 소리와 글자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말을 소리로 시각화한 문자라 소리와 글자가 다르지 않다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것을 이기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똥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좀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엉덩이에서 이렇게 똥하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응가하시는 모습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소리가 똑같아요. 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콩 한번 해보세요. 콩. 키역은 날카롭죠. 그리고 맨 끝에 이 동그라미처럼 콩 해가지고 이형이 드러나요. 소리에서. 소리에서 이미 글자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글씨를 쓰게 돼요. 제품에 맞는, 제품의 성격에 맞는, 제품의 그 마케팅 전략에 맞는
어떻게 어떤 시간으로 어떤 정성으로 만들었는지 그런 것을 담아낸 그런 글씨로 어떤 새로운 시장을 좀 만들어 보자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작업을 했고요. 열라면 여러분 드셔본 적이 있나요? 예, 저 글씨가 여기 있는 글씨는 제 글씨입니다. 다 아침 햇살, 참이슬. 참이슬은 오해하지. 지금 글씨는 아닙니다. 2012년까지는 제 글씨였고요. 여러분 하요를 드시나? 좀 비싸서 아버님들이 좀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일 재면소. 네. 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형제, 네. 송곳. 그러니까 이 분야는 이제 처음에는 좀 굉장히 계측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글씨에 돈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90년대 말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한 5, 6년 이상 힘들게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미생 글씨도 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작업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고맙고 재밌고 또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글씨를 쓰고 돈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하요라는 글씨를 쓰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5시에 맞춰도 되죠? 괜찮죠, 여러분? 지겨우신 분 혹시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아직 괜찮죠? 아직 40분, 이제 40분 지났으니까. 이 하요의 뜻은, 원래 뜻은 이 불화자의 요나라 요자입니다. 이 요나라 요자는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통틀어서 요순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라 요임금 요라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이제 평화로울 요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를 처음 만들 때 누가 만들었냐면 크로스포인트 손혜원 전 의원님이시죠. 이분은 뭐 어마어마한 참이슬, 뭐 참진이슬로 이런 화요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드신 분인데 아무튼 이 술은 처음에는 불처럼 일어나지만 이내 고요하다 이런 컨셉으로 이름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 한자는 이제 서예는 신용국 선생님이 쓰셨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도자기 모양새와 이 화자는 읽는데 소비자가 요자를 못 읽는다.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용기 디자인을 새로 하면서 저한테 글씨를 의뢰하게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이 술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불하라고 해서 막 불처럼 일어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 하요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좋은 사람과 좋은 술을 마시니 내 마음속에 꽃 한 송이 피어난다. 이런 컨셉으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여러분 제가 좀 우기는 거지만 이게 매화가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요자는 여러분 옛날에 왜 오래된 그림 보면 신선들이 바둑 들면서 술 마시잖아요. 웅크리 가지고요. 그런 요자를 표현한 것이고. 아무튼 이제 이런 생각으로 글씨를 썼는데, 일단 용기가 참 좋았어요. 디자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원래 도자기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용기도 참 잘 놓은 것 같고, 글씨도 잘 나왔다고 평가를 좀 해주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고마운 이제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가 원래 한 150억 적자를 봤었는데 지금은 150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이 술이 비싸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 술임에도 불구하고 겪었는데 이분이 대표님께서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 여러분도 혹시 마케팅 쪽으로 나가시면 경험이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술이 안 팔려요. 비싸니까.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냐 하면 이분이 이제 원래 도자기 만들고 그 다음에 도자기에 맞는 한식을 또 해요. 그 다음에 한식과 도자기를 하다 보니 이 고급 한식에 제대로 된 술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우리가 참이슬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푸딩딩한 소주병을 이 고급 한식에 딱 가지고 오니 격이 안 맞다 본인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요를 만들게 돼요. 우리 술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팔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 군 장성들을 자주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10년 전만 해도 장성들은 대부분이 이제 회식하면 전부 다 뭐였죠? 양주였죠. 근데 이 화요를 내놔요. 근데 다 마셔보니까 맛이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그릇, 그 다음에 좋은 음식에 맞는 술, 이렇게 딱 컨셉을 정한 거죠. 그리고 그 장성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이제 우리 술로 합시다. 이제 그만 와인, 양주 마시고, 막 이랬더니 이게 또 애국심이 발동한 장군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군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자를 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하나의 어떤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술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게 또 화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자인 글씨는 제가 한 20여 년 디자인 글씨는 이제 책으로 엮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 훈민점 해례본 그리고 한글의 핵심 제자 원리는 뭘까? 이것을 글씨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글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 너무 거창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 테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한글은 소리 문자뿐만 아니라 뜻 문자의 가치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들 때부터 있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동의를 못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나가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글은 천인지, 하늘과 땅, 사람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리고 자음을 만드는 것은 발성기관의 상행화.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 모음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 사람의 형태를 끌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순환의 원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소리를 하늘, 땅, 사람으로 나누고 합하는 원리.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차례대로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가도 되죠?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 좀 깨워주시고요. 졸려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글씨만 상업적으로 썼던 막 영화, 드라마 글씨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걸 그랬어요. 너무 이론 지금 약간 또 이론적인 거라. 그래도 일생에 여러분 한 번 이런 얘기 들어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들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가서도 한글은 혁신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것보다 더 뛰어난 발명품이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여러분 좀 들어두시면 아마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글 이전의 문자 생활은 어땠을까요? 기본적으로 한자이겠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놀라운 거는 이제 우리말은 있는데 우리말에 맞는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썼죠. 근데 이때 여러분 신라나 고구려, 백제까지는 얘기를 못하나? 아무튼 신라 그리고 고려 이때 여러분 뭘 만들어 썼을까요? 순우리말 한글을 어쨌든 이 한자를 빌려서 표기를 하죠. 이렇게 과, 을, 이 이렇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자를 읽으면 위, 그 등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고개, 이거 조개, 고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말이 있었지만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다 보니까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거죠. 그죠? 그게 이두죠. 근데 어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거죠. 이두나 향찰이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어느 날 1443년 세종께서는 이 한자를 빌려 쓰던 우리말을 우리 문자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보세요.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말 조계를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1443년 이후에는 이런 이 이두가 비로소 사라지게 되죠.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또 한번 다시 말하지만 이두가 엄청난 일을 했다. 순 우리말을 지켜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한자어에 그냥 쑥 사라질 뻔한 우리 말이 살아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글은 창제가 되죠, 여러분. 1443년에 이것은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최초로 이제 한글이 등장하죠. 이때가 이제 144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창제를 완성을 시켜놓고 이 한글을 보급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어서 반포하죠. 그게 오늘날 이제 한글날이 이 반포를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아이들하고 대할 때도 알아두셔야 되고, 창제는 한글 글꼴이 완성된 시기다. 그것은 1443년이다. 그리고 올해가 579돌이다. 그리고 반포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어서 반포한 것이다. 한글을 만들어서 반포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점도 좀 살펴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훈민정음은 한글의 첫 말이죠, 그죠? 훈민정음 이꼬르 한글이죠, 그죠? 우리말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 또는 우리말을 시각화한 문자를 훈민정음이라 했고요. 그다음 해례본은 한글을 만들어 놓고 교육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 영어로 말하면 매뉴얼북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한글이라는 말은 그럼 언제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한글이라는 말은 보시면 이 1913년경에 이 한글모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년경에는 이제 거의 굳어집니다. 훈민정음을 우리말 한글로. 그러니까 1910년대쯤 해서 한글이라는 말을 쓰게 됐다. 이렇게 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든 때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만든 사람. 그리고 이제 이 훈민정음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문을 여러분 다 외우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찾아봐야 될 몇 가지 핵심어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는 키워드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달라서, 다름. 그러니까 우리말이 한자어는 다른데 왜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른데, 그러니까 한자와 다른데가 아니라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른데 왜 한자를 쓰고 있느냐라는 어떤 자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름이란 말에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싱크 디프르트는 좀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들, 특히 이런 문자를 아예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뜻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께서는 그 일반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서 삶이 핍박하다. 그러니 내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28자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쉬울 이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쓰라. 이렇게 나오고요. 결국은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이 궁극적으로 뜻을 불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게끔 만든 문자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스티브 잡스가 1976년인가요? 본인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의 슬로건을 Think Different라고 하죠. 그죠? 다른 생각. 그래서 근데 세종께서는 600년 전에 이미 다른 생각으로 거대한 새로운 한글이라는 발명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도 저는 이게 참 이 싱크 디퍼런트, 다른 생각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여기가 어디 학교였죠? 그 졸업식에 참가해서 연설을 하게 될 때 이 캘리그라피의 중요성을 또 얘기를 하죠. 글씨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죠.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인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핵심 제자 원리를 좀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천인지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천인지를 그냥 하늘과 땅, 사람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람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글자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이라는 글자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이걸 풀어쓰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났을 때는 이 제자의 핵심 원리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성이 있으면 잠깐 제가 질문 좀 해도 성이 어떻게 돼요? 정씨예요? 그러면 초성은 뭐예요? 지읒.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으로 하면 하늘이죠. 지읒이. 땅은 뭐예요, 그러면? 이응, 종성. 그다음 중성은 정시에는 오죠. 어가 또 뭐가 되나요? 사람. 어가 사람인 거예요. 초성은 하늘이고 중성은 땅이고. 그러니까 정자를 우리가 여러분 성이 정자를 정시라면 초성 지읒은 초성이 지읒인데 그것은 하늘. 종성이 이응인데 그것은 땅. 그리고 중성이 어인데 그것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람 이렇게 나누었을 때 비로소 여기서 공간의 개념이 생기죠. 하늘과 땅, 땅과 사람, 사람과 하늘 이렇게 이런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한글은 기본적으로 천인지라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 합하라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이치를 글자의 아주 근본적인 체계, 시스템으로 끌고 온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꽃이란 글자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치읓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치읓은 뭐가 될까요? 상상으로. 땅이죠, 그죠? 땅이니까 뭐가 돼요? 뿌리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죠. 그리고 초성 쌍기역은 뭐예요, 그러면? 하늘이고, 그죠? 그 다음에 중성 오는 나뭇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읓은 뿌리이고 모음 오는 가지이고 초성 쌍기역은 이파리나 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이 글자 안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한글을 천인지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문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른 문자들은 한자 여러분 상형 문자로서는 뭐 가장 최상에 있는 문자인데 이 한자에 이런 개념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인지라는 어떤 시스템, 체계 없어요. 변으로는 나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하늘과 땅. 예를 들면 하늘천도 보면 한일자에 큰 대자 붙여가지고 또는 두이자에 사람인자 붙여서 만든 것은 맞는데 여기는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어떤 자연과 인간의 조화라는 근본적인 체계는 없다.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본의 언어학자가 말을 해요. 자, 도대체 한글에는 이렇게 초성과 중성 사이가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안과 밖이 있는데 우리 일본어에는 도대체 자음이 어디에 있고 모음이 어디에 있고 안과 밖이 어디 있지? 라고 질문을 스스로 해요. 한탄을 하면서. 그럼 우리 한글은 이렇게 안과 밖, 그러니까 초성과 모음과 자음의 형태가 뚜렷하죠, 그죠? 사실 영어도 P라는 글자를 모음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형태적으로는 모음, 자음이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한글만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 어떤 체계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발성기관은 상행화인데 이게 세계 모든 언어학자들이 한글이 우수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두 다 이 발성기관의 상행화 이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훈민정 해례본을 살짝 들여다보면 더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훈민정 해례본을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역은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기역은 나무가 처음 나왔다. 그래서 무르다. 그래서 기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연을 한번 볼게요.
자연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키역은 가액의 원리로 만들어졌지만 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그 다음에 쌍기역은 나무가 오래되어 굳건해졌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단순히 자음을 발성기관의 상행화로만 만들지 않았다. 뭐예요? 자연의 변화, 이치들을 글자를 만드는데 끌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히 소리만 자음이 발성기관에 상향화해가지고 소리를 표기해서 아주 우수한 문자만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도 또 우수하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네모 세모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기초 도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 여러분, 자 펜을 가지고 네모를 한번 쳐보세요. 네모 저하고 같이 한번 합시다. 이런 시간은 다시 안 올 겁니다, 여러분한테. 좀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분야라 하더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모를 크게 한번 쳐놔 보세요. 네모. 자, 이건 기초 도형이죠. 자, 여기 네모가 하나 주어졌어요. 자, 가운데 가로획을 하나 그어 보세요. 가운데. 지금은 미음이죠, 그죠? 지금 현재 미음이죠, 자음. 가운데 가로획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 니을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 네모에서 니은, 그러니까 니은, 기역,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니을 보이죠. 그리고 비역 보이시죠. 그 다음에 키역 보이시죠. 그죠? 이 네모로 자음 중에 지금 기역, 키역, 니은, 디귿, 피역 여기까지는 이 네모로 다 이루어져요. 그죠? 자음이. 그 다음에가 뭐냐면 세모죠. 이 세모는 시읒, 지읒, 치읒, 쌍시읒, 쌍지읒을 만드는 데 쓰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응은 아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히읗을 만들어요. 바로 이게 이제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자음을 만드는 기초 도형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학적 도형을 가지고 있다, 한글이. 그러니까 모든 미술의 근간인 이 네모, 세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한글을 얘기할 때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발성기관의 상행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모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하늘과 땅, 사람의 형태를 끌고 와서 글자의 기본획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이 음양 오행이라 말하는 이 오행까지는 여러분이 꼭 몰라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모음은 낮과 밤이 바뀌죠. 그 원리로 모음을 운용하는 법칙으로 삼아요. 낮과 밤. 그러니까 바뀌는 것,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음과 양이 변하죠. 이게 태극은 음과 양이죠, 그죠? 이 태극이 이렇게 서로 밀고 올라가고 밀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 변화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 태극이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양. 그러니까 여기가 음이 되고 여기 양이 되는데 여기도 또 음이 될 수 있고 양이 돼요. 왜냐하면 도니까.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음의 운용은 어가 오가 되죠. 그 다음에 오가 아가 되죠. 그 다음에 우가 되고 이가 되고. 그래서 그 순환의 원리로 낮과 밤이 변하듯이 그 원리로 모음을 운영해요. 보시면 오, 아, 우, 의, 옹, 앙, 웅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 모음에 의해서 소리가 달라져요. 표기가 되고. 그래서 이 모음은 또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러분 이 모화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시읒, 우, 피읍은 한글은 맞는데 글자가 되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훈민점 회례본에는 반드시 모와 합자를 해야 소리가 나고 글자가 된다는 말을 표기를 해놨어요. 합의성음, 합의성자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버리면 알파벳처럼 풀어 쓰면 글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모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모아섬으로 해서 어떤 한글의 이 입체성, 이미지성, 표의성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글씨로 옮겨놨을 때도 알파벳처럼 풀어놓으면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읽기도 힘들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예술적 가치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종성이 있을 때 비로소 이런 봄도 보이고 꽃도 보이는 거죠. 더
어떤 입체성과 예술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소리 문자에서 뜻 문자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종이, 나눠준 종이에다가 이 원을 하나 크게 그리고요. 자. 요것만 하면 집에 가셔도 되는데. 자. 태극을 하나 그리고요. 원을 하나 그리고 가운데 우리 태극기 여러분 그려보셨잖아요. 그죠? 태극기 하나 이렇게 그리시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에 이 태극의 왼쪽에 어를 좀 쓰시고요. 일단 크게.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 그리고 밑에는 우. 아래쪽은. 그 다음에 가운데 어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요거는 버리지 마시고 집으로 좀 가져가셔서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리셨잖아요. 다 그리셨나요? 네, 그리셨으면 자 한번 돌려볼까요? 어디로 돌릴까요? 이렇게 돌릴까요? 아무데나 돌려보십시오. 밤새도록 돌려도 똑같아요. 자, 네, 똑같죠? 이게 한글 모음의 아주 핵심적인 운용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밤새도록 돌려도 이 어는 이 보시면 어가 아가 되고 오가 우가 돼요. 어이 설설실실 이게 순환의 원리인데요.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뭘 붙여도 되는 거예요. 엉엉, 옹옹, 앙앙, 웅웅, 엉엉, 잉잉.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이 낮과 밤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듯 이 순환의 원리로 소리를 적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 가지고 원래 이 어에서 앞에 점은 하늘나 여러분들 아래아로 배웠을 거예요. 이 하늘아가 이제 선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 선의 길이를 변화를 줘서 보이지 않는 소리와 뜻을 보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우리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말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 태극에서는 오른쪽 위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성 모음이라고 해요. 이쪽은 음성 모음, 밝고 어둡고 소리도 여기는 오, 아는 밝은 소리, 우는 탁한 소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말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보면 전부 다 솟아나는 거예요. 돋다, 솟다, 돋다, 높다, 오르다 다 오예요. 그죠? 이쪽은 보시면 아까 이 음성 모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얼다, 덥다, 엄마, 뭐 넓다, 넣다, 응응 이거요. 자 오른쪽은 전부 다 뻗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맨날 나다니시죠. 그죠? 아예요. 날다, 가다, 또 낳다, 앙앙 뭐 이런 거 다 아예요. 그죠? 그다음 아래쪽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어미여서 계절로 말하면 뭐예요? 겨울이죠. 보세요. 전부 다 춥다, 굽다, 높다, 누르다 다 우로 돼요. 세종께서는 우리 말을 다 분석한 거죠. 원래 우리 말을 문자가 없을 때 이것을 다 음양 오행으로 분석해가지고 이 소리를 적게 했죠. 그죠? 소리를 적게 했죠. 보시면. 네. 그 다음에 이 실실, 설설. 그죠? 여기서 이제 어이는 서고, 멈추고, 서고 이런 개념이겠죠. 그죠? 보시면. 근데 여러분 웃다라고 제가 이게 초등학교 가서 웃다 글씨 가지고 보여주면 얘기를 했더니 초등학생이 질문을 툭 했어요. 선생님 웃다는 밝은 거 아니에요? 왜 웃다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웃다는 우리 되게 긍정적이고 밝은 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겨울에 속해져 있죠. 그죠? 웃다가. 그래서 저도 막 당황해가지고 이걸 그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럼 뭐지 이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웃다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울다에서 나왔다는 거죠. 왜 여러분 너무 즐거우면 운다고 그러잖아요. 웃다는 어원이 울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음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뜻을 보이게 해 보는 것. 우선 소리를 이 원리로, 순환의 원리로 소리를 적게 하고 있다. 보시면 전부 다 뭐예요? 모음을 회전시켜서 소리를 다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에서 아를 뒤집으면 헌이 되고요. 그죠? 혼이 되고, 훈이 되고, 그 다음에 환이 되고, 헌이 되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그러니까 자음의 역할이 또 중요하지만 이 모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좀 생략을 하죠. 현장에서, 교육에서 할 때. 그러니까 순환의 원리 이런 게 막 나오니까 좀 안 가르치는데 이것을 외국인들한테 이거 가르치잖아요. 서서 가르치면 금방 이해를 해요. 서서 가르쳐도. 근데 외국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자기가 한글을 배울 때 한국어를 배우는 거하고 한글을 배우는 거 또 다릅니다, 여러분. 한글을 배우는 건. 근데 한글을 배울 때 이런 원리들은 사실 안 배웠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건 좀 가르쳐야 된다, 앞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뜻을, 이제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엄마라는 글자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요거 보시고 엄마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첫째는 쫀쫀한 엄마. 두 번째는 넉넉한 엄마. 넉넉함이 보이게 한번. 엄마를 먼저 평소에 쓰던 글씨로 한번 써보십시오. 엄마를. 네. 자, 여기서 이 왼쪽의 그림을 좀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벌써 어가 있네요. 네. 왼쪽 그림을 좀 보시면 우선 엄마를 평소에 쓰던 엄마로 한번 써보세요.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자, 옆에 친구한테 써놓고 이게 넉넉해 보여요? 아니면 쫀쫀해 보여요? 한번 물어봐봐요. 둘이 한번 같이 물어보세요. 넉넉함이 보여요? 네. 보인다고 그랬어. 이유가 뭘까요? 이 글자에서. 이 자음이 좀 커가지고. 아, 그래. 맞아. 그런 것도 있다. 그죠? 네. 적으시면 어때요? 넉넉해 보여요? 오, 마음들이 두 분이 되게 넓으시구나.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넉넉한 엄마를 보여주는 게 여기는 벌써 하셨네요. 여기는 벌써 공간을 초성과 중성, 종성, 하늘과 땅,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 사이를, 초성과 중성 사이를 좁히면 마음이 좁아 보이겠죠. 근데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넉넉해 보이겠죠. 지금 더 한번 넓혀보세요. 이게 지금 초성과 중성 사이를. 종성도 많이 넓혀보시고, 지금 이 어자와 맞자를 보시면, 이제 이것은 뭐 넉넉함도 아니고 막 속 좁은 것도 아니죠, 현재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원래 아래하였던 이 핵도의 길이를 이렇게 길게 하고, 그러면 여기가 초성과 중성,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넉넉해 보이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 이 어자를 쓰고 마자를 따로 쓴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 엄마의 어자를 90도 회전시켜서 180도 회전시켜서 마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모음은 한글도 그럼 쓰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앞에 엄마 글자를 잘 써놓으면 뒤에 글자는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그죠? 똑같이 크기라든지 공간만 변화를 잘 주면, 통일해주면.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솟다라는 글씨를 제안해 볼게요. 여러분도 글씨 한번 솟다 한번 써보십시오. 자, 솟다의 뜻을 한번 생각도 해보시죠. 솟다. 솟다의 뜻은 어떤 걸까요? 일단 솟아나는 거죠. 솟아나서 쭉 뭔가 나아가는 것.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뜻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걸 보시면. 이 솟다도 솟아나고 뻗어나가는 것. 그리고 모음은 항상 뭐 한다? 90도, 90도 계속 회전하면 된다. 앞에 모음을 회전시켜서 다음
어를 오로 만들어주고 어를 아로 만들어주고 오를 우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응용을 하신 분들은 이런 글씨가 나올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모음 오를 이렇게 회전시킨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90도로 순환의 원리로 밤과 낮이 바뀌듯이 음과 양이 바뀌듯이 이 오를 이렇게 90도 회전시켜서 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 쓰기도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뜻을 표현하는 것도 또 쉬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소리의 길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소리의 길이가 좀 이게 운율이 지금은 없죠. 활자니까. 그죠? 이것을 덩, 도, 쿵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소리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떨어지는 소리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건 내려오죠. 그죠? 이것은 옆으로 길어지고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원래 들어오는 것, 이건 나아가는 것, 이건 올라가는 것, 이건 내려가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붓글씨로 쓰긴 썼는데 여기서도 아직 등덕쿵, 동도쿵 이런 소리는 안 나죠. 그죠? 자, 이건 어떠세요? 네, 소리의 길이가 보이나요? 떨어지는 소리.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음이 세로로 막 길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띵 올라가는 소리가 되죠. 어떤 그 소리 하시는 분은 이런 소리는 우리나라는 없다. 우리는 동도쿵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이런 소리는 갑자기 세로로 올라가는 소리는 왜 중국의 뭐죠? 그 경극이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 딱 올라갔죠. 네, 그건 중국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운율이 아주 좋은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좀 운율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얼쑤 좋다. 기분 좋으면 얼쑤 좋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음만 한번 빼볼까요? 어떻게 돼요? 모음만 빼면 어, 우, 오, 아가 되죠. 그죠? 어, 우, 아. 근데 얼쑤 좋다. 여러분 지금 얼쑤 좋다. 이렇게 소리꾼이 소리를 하듯이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들어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뻗어나간다. 이렇게. 이걸 글씨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자, 여기서 이제 어가 들어가고 우가 들어가고 오가 들어가고 아가 있어요. 이때 모음의 이 가로획, 그 다음에 세로획, 그 다음에 여기서 오의 세로획, 가로획, 세로획, 가로획. 이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아가는 것도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 예. 제가 글씨를 이렇게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글자의 한글의 제자 원리 안에 이런 것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라는 시간들.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무가 아주 어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좀 자랐을 때 하고, 많이 자랐을 때 소나무 길이가 많이 차이 나죠, 그죠?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소나무의 길이 10년, 20년, 뭐 50년, 100년 된 소나무들이 많죠. 그것을 글씨로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한번. 자, 여러분. 이 두 글씨에서 차이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두 글씨의 차이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너무 쉬운 건데. 어떤 거요? 모음의 세로의 길이.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 50년이요? 요건 100년 됐네, 그러면, 그죠? 요 길이만 변화를 줘도 소나무의 이 일생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맞추신 분한테
우표를 선물해 드릴 거예요. 제 글씨로 된 우표가 발행이 됐어요. 총 660원치를 드릴 거예요, 이따가.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끝나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봄이란 글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봄. 봄하면 뭔가 막 생동하잖아요, 그죠? 그 생동하고 뭔가 자라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데, 꽃이 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봤어요. 땅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가지가 되고, 가지 위에 꽃이 피는 형상을 표현을 해봤죠. 네. 그래서 아까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순환의 원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해례본에 다 나온 얘기가 뭐냐면, 소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소성이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주역에서는 원형 이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자, 겨울 되면 땅에서 싹이 나죠. 그리고 가지가 되고, 또 봄 되고, 여름 되면 꽃이 피죠. 종성이 초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이 초성 비읍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땅으로. 그래서 또 봄이 되면 또 순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한글의 제작 원리를 이런 글씨로 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셀을 만드는 작가와 콜라보, 협업을 해서 조형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쇠로 만들었는데 360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뉴욕에 가서 이 작품을 전시했는데 어떤 미국의 아이가 누나가 이렇게 기지개 펴고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에 그런 게 있니?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제가 받아보고 막 이게 기지개 펴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쇠를 만드는 작가는 제가 글씨를 쓸 때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 글씨만 봤는데 다른 분의 글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문화부 문화예술 명예교사로 좀 오래 활동을 했는데 전국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이런 글씨 수업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막 강연식인데 그거는 그 수업은 강연 좀 하고 막 실습을 하는 거죠. 막 나뭇가지 뭐 그 동네에 자라는 바닷가면 바다에 나오는 뭐 어떤 도구들을 글씨를 썼는데 이게 뭐 글씨는 이렇게 쓴다, 자기 생각을 쓴다, 자기의 경험을 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친구가 이런 글씨를 썼어요. 초등학교 그 당시에 4, 5학년인가 그래요. 정국화 어린이. 이 친구는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딘지 한번 맞춰볼까요? 글씨도 경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딜까요? 동해일까요? 남해일까요? 서해일까요? 일단. 꽃게가 어디서 많이 나오죠? 동해? 동해 꽃게 많이 나와요? 아, 그런가요? 남해도 많이 나오긴 하겠죠. 죄송해요. 이게 제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 친구는 태안 반도에 있는 어린이인 거예요. 태안. 여러분 태안 아시죠? 꽃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맨날 꽃게를 본 거죠. 근데 제가 글씨 얘기를 좀 했더니 잠깐 이렇게 살짝 건드려 줬더니 이런 글씨가 나온 거죠. 네. 제가 제자로 삼았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대학생, 아마 10년 전 얘기니까 대학생이 되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글씨를 보고 제가 울컥했었습니다. 아주 뭐 너무 글씨가 좋아가지고 늘 이 글씨를 보면서 제가 왜 강연 때마다 이 글씨를 같이 보고 있는데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 글씨를 보면. 자, 그리고 한글 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한글을 쓸 때 쓰기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혹시 이제 캘리그라피는 얘기를 많이 좀 들어봤을 텐데 결코 멋만 부리는 글씨는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 서예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형성이 뛰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혹시 이런 잡지 보신 적 없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패션 잡지를 멋이라고 해가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멋은 우리말로 멋은
서의 예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홍익대 안상수 교수님은 이 못을 그러니까 디자인이라고 디자인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못은 단순히 못만 부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참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 굉장히 그 자연과의 어떤 끊임없는 만남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와의 싸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배울 때는 다른 좋은 글씨를 배워야 되는데 또 창작을 할 때는 지금 보세요. 이 그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이면서 화가인데요. 이분의 작품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10억, 100억을 아니고요. 1100억인가 그래요. 2010년에 800억에 팔렸어요, 이게요. 지금은 1000억이 넘어가고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형태를 따르면 이런 글씨를 똑같이 쓰면 너는 죽고 여기에 들어있는 정신을 따르면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술가의 길은 저렇게 참 어려워요. 이게 따라 쓰지 않았는데도 어떨 때 보면 남의 글씨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임서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계속 남의 글씨를 따라 쓰다 보면 이게 인이 박힌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그 글씨가 나오게 되면 그 서예가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평소에 많은 연습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 붓을 또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형성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또 여기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에 들어가면 무수한 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핵이 있고 아주 가늘고 낭창낭창한 핵도 이 붓으로 다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덕핵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두께 또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게 이제 조형성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글씨는 여러분 한글을 대할 때는 꼭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성, 중성, 종성을 나누어 써라. 그러면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일단 약속합니다, 제가.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초성과 중성을 좀 띄워주면 가독성도 올라가고 그 안에 그 뭔가 나의 마음을 심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나누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하늘과 땅, 사람 이렇게 넓혀 놓으세요. 그리고 점점점 좁혀 쓰는 거죠. 지나치게 좁혀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 글씨가 잘못된 글씨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나의 마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어떤 생각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어요. 초성과 중성을 다 붙여 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독성도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초성과 중성, 종성을 여러분 막 나 글씨 못 써 이러지 마시고 지금 글씨를 쓸 때 뭐하라? 초성과 중성, 종성을 나누라. 여러분 지금 내가 글씨가 가독성이 없다고 누가 막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주면 돼요. 금방 가독성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이 공간을 이 사이를 넓힘으로 해서 하늘과 땅, 사람의 관계 더하기 한글의 어떤 제자 원리 그 더하기 자기의 어떤 생각을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한글의 제자 원리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순환의 원리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구나. 그래서 글씨를 쓸 때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R을 하나 맨 먼저 써놓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돌려서 글씨를 쓰면 된다 하는 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 보세요. 이 궁체 정자도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이게 궁체 정자고 요거는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글씨를 쓴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저의 형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흘림체죠. 흘림체에서 또 이런 흘림체가 또 자기만의 개성이 들어있는 생각이 들어간 글씨가 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옛날 조선시대의 아주 진흘림인데 이 진흘림도 또 이런 식으로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송곳이도 마찬가지죠. 자, 이 꽃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꽃이 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캘리그라피 하면 이렇게 막 흘려 쓴 글씨로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단계가 있다. 판본체, 궁체 흘림. 그러면서 이런 글씨들이 자연의 어떤 변화를 담아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네. 아까 그 봄처럼 이 꽃도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게 스페인에 전시가 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 돌아오긴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버렸는데 다 아마 주워 담지 못해질 것 같은데 한두 개만 이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연에서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업적, 생각, 정신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을 두 글자로 줄이라 그러면 배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배려. 네. 그걸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인 문자다. 민주적인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먹것이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글 글꼴의 확장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또 새로운 한글 서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손글씨의 어떤 대중화 그런 점에서 한글과 한글 서예의 가치를 또 키우고 있지 않나. 물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저 역시 이제 좀 더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할 거고요. 결국은 저의 글씨의 바탕에는 다른 생각이지 않을까. 이 다른 생각이 없으면 또 제 글씨도 죽은 글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글에 대한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한자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자 입력하는 거 보셨죠? 컴퓨터 입력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쉬워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말을 또 나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우리만의 문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한글이 물과 공기처럼 헌해서 좀 쉽게 그 가치를 잊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또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여기 오면 꼭 이윤재 선생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사를 하십니다. 그만큼 모진 고문 끝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경남 의령에는 또 이공로라는 스님 계신데 대단히 또 울산에는 또 최헌배 선생님 계시고요. 모두 다 우리말 독립운동가신데 그분들의 어떤 노력, 희생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한글을 아주 편안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생각으로 좀 살아가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가 만든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검색 좀 해보시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사실 순응하는 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적응자, 행망가, 문제아들이 오히려 세상을 삐딱하게 보면서도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에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쳐야 미친다는 책을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에 미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어떤 그 학자들 그리고 예술가들 얘기들인데요. 전부 다 좋아하는 것에 미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혹시 또 지금 좋아하는 것이 없다 한들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출발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사람마다 각자 출발이 달라요. 근데 무조건 같이 가라 하면 그건 네모 안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려면 저마다의 삶을 살아야 저마다 내 삶이 온전하고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 누군가와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의 삶을 살자. 그러나 그것이 곧 함께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